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배움의 조건, 영화로 보는 13가지 교육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짠! 글자로 세상을 읽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를 먼저 나누어 볼게요.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여 년이 지난 1958년 독일 노이슈타트의 전차에서 만난 마이클과 한나의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전차에서 멀미가 났던 마이클은 밖으로 나와 구토를 했고 전차의 차장으로 일하던 한나가 이런 마이클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 당시 마이클은 15세였고 한나는 36세였다. 성홍열에 걸린 마이클은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을 도와준 한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꽃을 들고 방문했다가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후 두 사람은 한나의 아파트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둘이 만나는 시간에 한나는 자신의 그 어린 연인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어줄 때마다 굉장히 감정이 몰입돼서 그 이야기를 듣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승진을 하는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말도 없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이클은 1966년 하이델베르크의 대학교 법과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법학 세미나의 일환으로 마이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300여 명의 유대인 여성들을 교회에 가두어 화재 속에 불타 죽게 한 사건으로 기소된 여성 몇 명에 대한 재판에 참관하게 되었다. 이들은 1944년 크라카우 집단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살해 장소로 이용하는 길목에서 경비를 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이클은 피고석의 여성들 가운데 앉아있는 한나를 발견하였다. 특히 사건의 생존자인 일라나 마터의 증언에 따라 한나는 사건 당일 밤 수용소 여자들에게 무언가를 읽어준 사람으로 지목된 상태였다. 재판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함께 기소된 여자들과 달리 한나는 아우슈비츠 캠프에서의 가스 실험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사실이었다고 시인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이제 보고서를 한나가 썼다고 그러면 한나가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누군가 한나가 보고서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한나가 자기가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들키느니 차라리 자기가 썼다고 하고 감옥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그 마이클이 계속해서 이번엔 책을 읽고 그걸 녹음해서 한나에게 보내주고 한나는 그걸 들으면서 글자를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또 흘러서 1988년 한나는 모범수로 석방이 결정되었고 교도소 직원이 마이클에게 한나의 사회 정착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혼에 딸 하나를 둔 마이클은 그 무렵에 이혼해 혼자 살고 있었다. 한나의 답장 요구에 응하지 않던 마이클은 한나를 위하여 살 집과 직장을 얻었다. 그리고 한나가 석방되기 일주일 전 잠시 면회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지난 시간 왜 그래야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묻는 마이클에게 한나는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아 라는 모호한 대답을 한다. 그리고 출소일에 마이클은 한나가 출소를 앞두고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비보를 접한다. 저는 이 영화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줄거리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럼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교육적 이야기는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가 살던 1950년대의 그 독일이라는 곳은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읽어볼게요. 1950년대 후반에는 시스템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책 자체가 지금처럼 대중화된 것도 아니었다. 신문이 대중에 읽을 거리를 제공해주고 라디오가 들을 거리를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읽을 거리로서의 책은 대중화되기 전이었다. 책은 지식인들의 전유물로 활자화된 문자가 만드는 계층 간의 구분이 있던 시기였다. 한나는 마이클을 통해 자신이 알 수 없는 세상과 만날 수 있었다. 마이클은 연인으로서 한나가 요구하는 말을 정성껏 들어주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는 마이클의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녀와 결코 접할 수 없던 세계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마이클과의 만남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마이클의 읽어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흠뻑 빠져 있던 한나는 시간이 지나서 재판정에서 서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하급 경비자로서 지시받은 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책임자로서 사건에 개입했다는 죄목이 그녀를 압박해왔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증인과 막무가내로 자신을 지목하는 동료들로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이기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나가 그런 일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그녀의 죄를 물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판사는 한나가 교회에서 유대인 학살을 지휘한 책임자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녀에게 직접 글을 써보도록 요구한다. 이유는 간단했다. 한나의 글씨체가 보고서에 쓰인 글씨체와 같은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순간 한나는 글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만 것이다. 이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만한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 영화의 장면은 저도 영화는 못 봤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브리핑된 걸 봤거든요. 근데 종이 백지와 펜이 딱 한나 앞에 놓여지는 겁니다. 진짜 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감 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자신이 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들킬 수 있는지 들키고 그냥 무죄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글을 쓰지 않고 내가 처벌을 받는 그 상황인데 한나가 여기서 아주 심하게 갈등을 하면서 결국 글을 쓰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나와 마이클의 어떤 대조적인 인물 분석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끌어가는데요. 한나와 그 마이클은 대조적인 인물임에 분명하다. 남자와 여자, 30대 중년, 10대 소년, 책 읽어주는 사람, 책 읽는 소리를 듣는 사람, 대학 진학 엘리트, 종신형 수감자. 전차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우연적인 일로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지만 한나와 마이클은 그를 매개로 하는 능력의 유무로 삶의 경로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졌다. 어쩌면 이 둘은 결코 만나지 않았을 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당장 이 둘의 경로를 갈라놓는 문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으로서의 문해를 초월해 본다면 한나와 마이클은 너무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소품들은 결코 글자로 대변되는 문자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나를 꼭 부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생 신분인 마이클, 책 서류 작업, 읽어주기, 재판정, 장부, 글씨체 등 적어도 한나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 속에서 문자 권력이 주는 힘에 눌려 살아야 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나와 마이클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우리는 누군가 교육을 받았다는 외피적인 모습에 대해 너무도 단일한 해석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 교육의 결과는 어떠해야 한다는 말을 곧 모든 사람이 그렇다, 혹은 그러해야 한다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이는 단지 글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경험 양상을 살펴보자. 얼굴색, 언어, 종교, 가정 배경, 경제적 상황, 출신지, 그리고 소위 지식의 종류 등 경험의 종류는 한도 끝도 없다. 배움의 내용으로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번 결정되어 전달되는 교육의 내용으로 교육의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교육의 내용으로서 학습자가 지식 및 경험과 연계짓고 또 연계되는 방식이 너무도 다양하다. 적어도 사람들은 누군가의 경험과 교육을 판단할 때는 자기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경험과 지식, 교육의 내용이 제한된 개인의 삶과 생각, 경험에 의해 쉽게 재단되고 있다. 과연 이는 타당한 일인가? 이 영화는 36세의 한나가 15세의 고등학생인 마이클을 만나 나눈 짧은 사랑의 이야기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한나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글과 책이라는 매개로 새롭게 조명해주는 교육 영화로 읽으라고 주문한다. 글을 읽게 됨으로써 한나는 마이클과의 관계를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었고 자기 내면의 힘을 확장해 갈 수 있었다. 한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은 자기 삶의 울타리를 확장해 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은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함께 배움의 과정으로 연결된다. 배움은 바로 다음 단계의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배움이 다음 단계의 배움을 위한 수단이자 다음 단계의 배움을 목적으로 배움이 도구화된다는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 배움을 즐기는 학습자는 배움 그 자체를 즐길 뿐 이후 자신의 배움이 당장 어떤 배움으로 진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교육이 가진 진정한 힘이 여기에 있다. 교육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교육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결코 배움의 즐거움을 논의하기 어렵다. 배움의 즐거움과 배움을 통한 미래의 목표로서 도달 지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이다. 공감이 갑니다. 시험 공부하면 재미없지만 내가 재밌어서 읽는 책은 밤새도록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닐까? 생각하네요. 합니다. 계속 읽어보면 배움의 방향과 진화의 흐름이 개인이 지닌 경험의 종류, 사고의 깊이,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 학습을 공유하는 동학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더더욱 배움이 맥락적이고 특정 목표를 향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한나는 왜 석방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또 영화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교육적인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한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를 통해 창조해내고 확장해온 내면의 가상세계를 허물고 자신이 경험했던 실제 세계를 만나야 했다. 교도소 문을 다시 읽을게요. 그를 통해 창조해내고 확장해온 내면의 가상세계를 허물고 자신이 경험했던 실제 세계를 만나야 했다. 교도소 문을 나가 자신이 살아내야 하는 세계는 자신을 소외시켜왔고 자신을 기능적으로 대했던 세계였다. 자신의 삶을 이 감옥에서 보내도록 강제한 관계 또한 그녀가 곧 직면해야 할 세계의 일부였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의 문의 능력에 따라 그녀를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할 것이다. 마이클 또한 그녀와 관계를 맺어오던 옛날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다. 비록 그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감과 함께 그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그에 대한 안목도 넓어진 만큼 이전보다는 더 강해졌겠지만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 의해 억압받는 존재였다. 감옥은 자기 삶의 시공간을 통제하는 나쁜 제도였지만 자신은 오히려 그곳에서 보다 안정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적어도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다. 가장 나약한 부분이었던 비문해를 어느 정도 극복했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이 세상과 맺어온 억압과 두려움의 관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한나는 감옥 밖의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글과 글을 통한 세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웠지만 여전히 세계를 자신과 소통해 새롭게 변혁해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못한 것이다. 오로지 자신은 세상에 종속된 하나의 억압받는 대상일 뿐이라고 여긴 것이다. 결국 그녀는 감옥을 나서기 전 실제 세계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다음엔 5번째 시간으로 만나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